안녕, 표적입니다. 39번째 시간 드디어 이번 강부터 총 3시간 41강까지 가족관계와 법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시작을 여러분들 확인.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강의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 개념완성 정치와 법을 선택한 이후에 완강까지는 아직도 한참은 남았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완강을 했다 안 했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얼마만큼 큰 자양분이 될지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한 번만 들어보길 바랍니다. 어떤 과목이든 어떤 강좌든 그 강좌가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그걸 완강했다. 그 내용 자체를 100% 이해했다 이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들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이제 민법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 다음 강, 다다음 강 들으면 내용 정리 끝나고 또 꼬꼬무 하겠죠. 그리고 또 문제풀이까지 맞춰야 요 4단원이 끝납니다. 그럼 4단원까지만 끝나면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5단원과 6단원까지 있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주길 희망하면서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어요. 뭐 친구들과 만나서 뭐 이런 아기자기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 뭐 모르죠, 공모전 이런 데 나가보기도 하고 뭐 혹은 발표회를 갖기도 하는데 그걸 끝까지 이루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내용, 상황 3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쓰이는 표현들이 다음 강까지 쭉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와 법은 이번 강, 다음 강, 다다음 강이 이제 잘린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계속 쭉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 텐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렇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유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금이랑 과거는 문화가 많이 달라서 과거에는 미스 코리아라는 그 어떤 그 대회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미스 코리아에서 입상한 한 배우가 나중에 보니까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보도가 돼서 크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이게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과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건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네.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아내가 저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느라 수억 원의 빚을 진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비록 주식 투자지만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번 강에 또 개념으로 채워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궁금하죠? 이런 사례들을 읽으니까.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여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양육비를 몇 달째 보내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든다. 이것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리고 이혼을 할 때 누가 아이를 키울까? 이런 문제까지도 쭉 우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시작은요. 이렇습니다. 혼인의 의미와 성립 요건, 법적 효과. 항상 법 공부하는 건 요건과 효과를 배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혼의 의미와 유형이 있네요. 이혼하는 방식이 있어요. 2가지를 제시할 거고요. 법적 효과까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이번 강에서는 내용을 좀 꽉 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가 뭐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 정답을 찾기 위한 개념도 중요한데 이게 공개된 오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오답이라고 하면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주 오답으로 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쓰이는 이유는 출제자가 나름 효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내고 또 내고 내고 또 내도 계속 학생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좀 공개된 오답 선지들도 좀 밝혀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 가져가시고요. 자,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우선 부부간 법률 관계다.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가 혼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결혼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냥 법률 용어로서는 혼인이고요. 혼인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혼인하겠다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선생님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법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법률혼주의라는 건 그냥 뭐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건 법률혼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법률혼의 요건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건, 법률혼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 여기에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리할 건 실질적 요건,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 요건을 정리할 겁니다.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혼인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또 중혼이 아닐 것, 요 네 가지 정도를 꼽는데 정리해 보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아 선생님 이건 이런 건가요? 뭐 사랑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혼인하시겠습니까? 네, 혼인하겠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혼인의 의사의 합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표현됐을 때는 뭐 사랑 이런 가치들이 좀 많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은 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혼인하시겠습니까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 그리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혼인적령, 혼인에 적합한 연령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몇 살이냐? 여러분 몇 살일까요?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만 18세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18세는 미성년자인데요. 잠깐만 이거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8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를 하면 성년으로 의제한다, 성년으로 본다, 성년으로 간주한다. 이걸 우리가 미성년자의 계약 파트에서 이미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친혼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가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암기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아주 강조하셨다, 학교 선생님께서, 즉 그냥 우리는 실질적인 요건 중에 근친혼이 아닐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근친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를 꼭 체크해라 라고 하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막 구구절절 설명해 드릴 게 아니고 이제 학교마다 이런 좀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 시험 대비라고 하는 건 정성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얼마만큼 교과서를 꼼꼼하게 받고 또 뭐 학교에서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개념 완성 강의는요, 여러분의 1등급과 만점을 돕는 강의이고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제 온전히 집중하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것에 학교마다의 온도차, 선생님들마다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혼인할 수 없는 범위의 친족의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가 들어가느냐,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를 거니까 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혼이 아닐 것.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법률혼을 둘 이상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혼이 아닐 것, 이게 실질적 요건이고요. 만약에 이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잖아요. 갖추지 못하면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도 뭐 엄청 뭐 구분할 건 아닌데 이 뭐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는 혼인이 뭐 무효다, 뭐 혹은 뭐 혼인 정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도 교과서마다 들어가 있는 교과서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교과서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그냥 한꺼번에 실질적 요건이 결여가 되면 혼인이 무효나 취소 이렇게만 정리를 했고요. 형식적 요건,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쪽은 혼인신고인데 만약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그걸 사실혼이라고 부르고요. 법률혼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법률혼과 사실혼을 비교할 때 우리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로 따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사실혼도 혼자가 붙고요. 뒤에 혼자가 붙죠. 그 다음 법률혼도 혼자가 붙네요. 그럼 이게 둘 모두의 혼인이란 뜻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둘 다 혼인인데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일 때의 요건, 이걸 다 검토를 해놓고서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혼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사실혼과 좀 비교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이 우리 민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가? 그건 아니고요. 일정한 정도의 보호를 받긴 하는데 법률혼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혼인신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한 게 법률혼과 사실혼의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건을 채웠으니까 효과를 보셔야 돼요. 효과. 혼인의 효과. 자, 이쪽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해서 혼인의 효과는 이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률혼을 A라고 해볼게요. 사실혼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정리하다 보면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특징 정리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 주목하냐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네, 사실혼도 혼자가 붙고 법률혼도 혼자가 붙으니까 어쨌거나 둘 사이가 부부죠, 부부. 여러분, 이 사실혼은 이거랑 다른 거예요. 동거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활만 함께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사실혼도 하나의 혼인으로서, 그러니까 둘은 부부라고 생각하고 뭐 결혼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식 때 하객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두 사람은 부부구나, 뭐 두 사람도 자기들은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법률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되, 만약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법률혼의 차이점이고 이쪽 B에 들어가는 건 사실혼의 차이점이라면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법률혼과 사실혼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면 C에 들어가는 것을 시험 문제 딱 내면 C는 뭐 예를 들면 사실혼과 달리 법률혼은 C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공개된 오답으로서 많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법률혼이 되면 이게 혼인신고가 되는 거니까 혼인신고가 돼 있을 때만 친족관계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친족관계. 친족관계 중에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그리고 인척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어렵죠.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을 배우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let's learn 이렇게 부릅니다. 배워보자 라고 선생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거기다가 막 적어두시면 안 됩니다. let's learn. 이게 또 자막이 나갈 텐데. 배우자는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을 함께 부를 때 배우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는 인척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뒤에랑 연결이 될 건데, 자, 이거 일단 적어놓고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친족이라고 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친척 개념인가? 친척. 친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상에서는 친족이라고 하면 딱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친족의 범위.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 팔촌 이내의 혈족 개념이 있어요. 혈족. 그리고 사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데,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혈족은 뭐고 인척은 뭔가? 그러니까 혈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섞여 있다, 핏줄이라는 뜻이고요. 인척이라는 개념은 혼인으로 연결된 친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으로. 그래서 여기는 인척을 또 종류를 써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혈족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줄여 적을게요. 배우자의 혈족도 있고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있어요. 뭐 장난하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면 그럼 선생님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가능한가요? 여기부터가 인척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딱 여러분이 느낄 만한 그 어떤 당혹스러움이 지금 요 카메라로 막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가계도를 좀 그릴 줄 알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혼인을 합니다. 이게 법률혼이 되면 선생님은 두 줄을 그을 겁니다. 가계도 연습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성별을 밝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 표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면 남성, 동그라미로 하면 여성. 이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선생님과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 보면 네모는 남성, 동그라미는 여성.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은 앞으로 가계도를 그릴 때 성별을 밝힌다면 이렇게 그냥 세모와 동그라미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와 함께 법률혼,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여기 있죠. 배우자. 자, 그 다음 여기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혈족 관계, 혈연이라고 부르죠. 그때 아들이 있고요. 병, 딸도 있어요. 정. 그러면 갑과 을은 배우자고 갑과 을이 부모가 되죠. 이쪽은 자녀가 되는데 부모와 자녀는 혈족이 되죠. 혈족. 그 다음에 촌수 계산하는 건 그냥 요 한 마디 갈 때마다 1촌씩 더해주면 되는데요.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1촌씩 더해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촌수 계산하는 것도 선생님이 정해드릴게요. 촌수 계산하는 것도. 배우자 간, 부부 간에는 촌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는 그냥 정해드립니다. 0촌. 여러분 이거 오늘 수업 잘 들으시면 나중에 뭐 추석이나 설에 촌수 계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 자식 간은 1촌입니다. 1촌. 그리고 형제 간은 2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3촌은 여러분과 몇 촌일까요? 3촌은 여러분과 몇 촌일까요? 3촌이죠. 3촌은 3촌이니까 3촌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3촌을 3촌이라고 부르는 건 호칭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희한해요. 이게 촌수로 누군가를 호칭 부르진 않거든요. 3촌 이렇게 부르지 않죠.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께 1촌 이렇게 안 부르죠. 동생한테 갑자기 야 뭐해 2촌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2촌 뭐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유독 3촌한테는 3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촌은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 자매를 다 3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도 3촌이고요. 고모도 3촌이고요. 외삼촌도 3촌인 거죠. 친삼촌도 3촌인 건데 그래서 원래 호칭은 이모, 고모 이렇게 하듯이 예를 들면 뭐 아버지 형제다. 그러면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희한하게 삼촌만 유독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삼촌은 왜 삼촌일까요? 부모님의 형제니까. 1촌 더하기 2촌, 3촌. 그럼 숙모는 나랑 몇 촌일까요? 숙모. 부모님의 형제의 부부,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숙모도 3촌인 거예요. 근데 숙모가 자기 핏줄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왜냐면 외삼촌이다. 그 외숙모가 계시죠. 뭐 삼촌이다. 그러면 또 숙모가 계실 텐데 숙모, 외숙모는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쪽은 인척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척. 왜요? 혈족의 배우자니까. 혈족의 배우자. 왜?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가 되죠. 외삼촌의 아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고모부. 고모가 자기랑 혈족이고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혈족의 배우자가 있죠. 또는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갑의 입장에서 을이 배우자인데 을에게 남동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동생. 이렇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부릅니다.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갑과 여기 을의 남동생.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처남 이렇게 부르는데 갑과 처남은 핏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척 이렇게 부르고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있고 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갑,
뭐 병, 정, 여기는 A, B라고 하면 갑과 B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척인데 여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그 쭉 수업을 듣다 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이게 잠깐 등장하는 게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촌수계산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혈족과 인척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혈족은 그냥 자기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혈족이겠죠. 자기 아들, 딸 혈족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혈족일 거고요. 삼촌, 뭐 고모, 이모 다 혈족일 겁니다. 근데 숙모는 혈족이라고 하지 않죠. 고모, 부 혈족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친족 관계가 법률 혼일 때만 형성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혼일 때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배우자 관계 형성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 사실혼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혼일 때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쪽 차이점이니까 사실혼에서는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혼인 중해자가 됩니다. 혼인 중해자. 일단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강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리할 건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친자 관계 중에 혼인 중해자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럼 그때 혼인 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혼이구나. 그럼 오른쪽은 이렇게 적어둘 수 있어요. 아, 사실혼 부부끼리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구나. 그 다음 사실혼일 때는 거기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혼인 외의자가 된다. 일단 정리해 두시고요. 혼인 외의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다음 강에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실혼 관계일 때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요. 이게 그 만남이 있다고 꼭 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끼리도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혼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사실혼의 해소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혼의 해소 이렇게 부르고요. 이혼이란 말은 어디만 쓰는 거냐? 여기만 쓰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굳이 갑과 을 사이가 법률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이혼하였다라는 말만 딱 쓴다 하더라도 아, 이혼이란 말을 쓰는 건 그 전엔 법률혼이었구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공통점. 자, 공통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출제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B와 달리 A는 C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틀린 선지가 된다. 둘 다 부부기 때문에 이제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인정됩니다.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가사 대리 뿐만 아니라 그 일상가사로 인해서 채무, 빚을 졌을 때 이걸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자, 이건 법률혼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인정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가사.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일상가사인가. 여기서도 이제 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딱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주식 투자를 남편 몰래 하다가 아내가 수억 원의 빚을 졌다. 그걸 일상적인 가정 활동이라고 하지 않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럼 어떤 거냐? 뭐 생활비라든지